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리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68600입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이라는 것은 최근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다들 아실 만큼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본질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죠. 숫자를 보게 되면 참 다른 의미로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요. 매출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8억에서 45억 그리고 19년에는 21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수준인데요. 적자 35억 그리고 41억 그리고 2019년 영업손실 146억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한 수준입니다. 당기순손실 35억 67억 그리고 196억입니다. 2020년 1분기라고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가능성만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식이구나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왜 주목받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셀리버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오늘 혹은 어제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전망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집중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버리의 본질이 주가를 띄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 같은 후기가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셀리버리 대주주로 주가가 올라서 사업을 접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뉴스가 가장 대중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웠다거나 주식이 올라서 사업을 때려치웠다거나 참 많이 때려치우고 싶은가 봅니다. 여하튼 꽤나 장기적 관점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계략적인 기업의 내용을 보자면 셀리버리의 핵심 기술을 양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TSD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TSDT라는 바이오 플랫폼 기술 때문에 셀리버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설명을 보게 되면 약효 자체는 증명이 됐지만 세포 내에서 전달 능력이 없어서 개발되지 못한 원료를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TSDT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효가 증명되긴 했는데 세포 내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럼 이 같은 계략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배열을 보게 되면 별달리 눈에 띄는 것은 없고 약학 및 의학 연구 개발업을 중심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사업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대로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TSDT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연구용 시약을 개발 중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같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나 췌장암 및 고형암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고도비만 및 2형 당뇨제 치료제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정리된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 IR 자료 등에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블로그로 공유해주신 티스토리의 카네다 789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TSDT,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앞에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췌장암 치료제나 파킨슨병 치료제, 고도비만 치료제, 고형성 촉진제 이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공동개발 역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동제약과 함께하고 있는 리소좀 축적 질환에 관해서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 다국적 제약사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밝혀졌는데 다케다 제약과 함께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개발에 관해서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일동제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9년 3월의 기사인데 일동제약이 셀리버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지분 역시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동제약이 2019년 3월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투자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이 같은 파트너십은 꾸준하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동제약은 이 공동 연구가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차익 실현을 이때 미리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일동제약이 장기적 안목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만 보자면 HTS를 띄우지 않더라도 이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동제약의 차익 실현이 너무 시기상조였다는 것 자체는 맞지만 개발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로 추정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트너십도 있는데요. 바로 다케다 제약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 개발에 관해서 진척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공동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는 뇌신경질환 치료 신약 후보 물질 개발 프로젝트로 앞에서 저희가 확인한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에 관한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마일스톨 3단계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해서 신약 물질인 CV14를 다케다 쇼난 연구소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당연히 볼 수가 없지만 셀리버리 IR 자료인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IR 자료 2020년 5월의 IR 자료를 보게 되면 다케다 제약과의 계약서 중 아주 일부 표지 정도를 보여줬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다케다가 셀리버리
셀리버리의 TSDT에 대해서 베리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라서 맥락에 대해서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전체 정황상 보자면 셀리버리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다케다가 증명을 해내고 그것이 증명이 되게 되면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과정을 보더라도 기존의 셀리버리의 데이터가 이미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다케다에서 최종 재증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본다면 어쨌거나 일동제약과의 공동연구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다케다 제약과의 공동연구는 순항 중에 있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물론 순항이라는 것이 목표점에 제대로 도착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같은 셀리버리는 지금까지 연구만 하는 기업,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재무적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의 구성을 보더라도 영역 매출이 전부인 수준인데 사실 추이나 등락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수준의 매출 기록이긴 합니다. 앞에서 본 다케다와의 공동 연구 등의 성과가 재무로 연결된다면 이 같은 숫자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되긴 할 테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그래도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낭비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매출에는 등락이 있지만 매출 원가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매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매출 원가를 어디까지 잡는지는 내부 회계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구 내용에 따라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인력과 판관비에 포함되는 인력이 있을 텐데 매출의 증가와 매출 원가의 증가를 함께 고려해보자면 그 추이를 봤을 때 2019년에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모든 인력 비용이 다 매출에만 사용된 매출 원가인지 약간 의문은 들긴 했습니다. 여튼 19년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을 뛰어넘어서 매출 총이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이와 함께 19년에는 판관비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증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급여가 13억에서 30억으로 늘었고 경상연구개발비도 4억에서 40억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실제 인원 확충에 따른 다른 계정의 비용도 함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적자가 35억 수준에서 41억 그리고 146억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 크게 늘어난 기타 비용과 함께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영업 외 활동도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목할 만하지 않긴 했지만 금융비용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높았는데 꾸준하게 18년과 19년에 크게 기록된 것은 파생금융 부채 평가에 따른 손실이 크게 기록되었습니다. 리스크 해칭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기대한 투자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여하튼 자본의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손실은 뼈아프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외 활동에서도 비용이 세이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에 비해서 크게 더 올라간 수준 196억 수준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보도록 하죠. 유동자산은 17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후에 19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기타 유동 금융자산, 유동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등인데요. 금융활동에 적극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비유동자산은 보게 되면 증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장기 선급금이 증가하고 있었고요. 유형자산의 기기장치 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구를 꾸준히 하는 기업치고는 영업외의 무형자산이라거나 저작권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3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거나 2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 조금 인상 깊게 보였고요. 이어서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의 총계에는 등락이 좀 있는데 이 같은 흐름과 다르게 유동부채는 감소세에 있고 비유동부채는 등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락의 폭이 17년에서 18년 사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가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18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2017년 비상장일 때와는 부채에서 숫자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본 총계에도 17년과 18년의 차이가 꽤나 크게 보였는데 이 같은 것은 17년의 자본 잠식 수준이었지만 18년에는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자금에 여유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유금도 결손금이 꾸준하게 누적되면서 자본 총계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 증자도 꾸준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반기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반기보고서에서도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가 크게 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소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고요. 꾸준한 적자로 인해서 자본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 선택권의 행사를 통해서 자본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은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분기도
떨어졌고 누적 기준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 반기만 보게 되면 매출 원가가 매출액의 2배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니지만 쉽게 이해가도록 얘기를 해보면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판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출액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매출 총이익의 손실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판관비였는데요.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계정도 연간의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인력비용과 함께 경상연구개발비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매출액보다 판관비가 더 높다 보니까 매출액으로 인한 손실은 귀여워 보이는 수준이고요. 이 같은 매출액의 손실이 판관비에 더해져서 영업손실은 86억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 외활동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와는 다르게 기타 수익이 더 컸고 금융활동에서도 금융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도 전체 판관비에서 이어져 온 영업손실을 메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 같은 경우도 84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보면 사실 셀리버리는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 많습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바이오 종목이 대부분 그럴 텐데 비전문가로서는 가치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숫자는 엉망이니까 쉽사리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같은 기사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는 2020년 5월 말에 쓰여졌지만 셀리버리의 상장 초기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셀리버리의 경우에는 TSDT를 통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 방법인데 이 같은 라이선스 아웃이 계속 지연되면서 목표를 미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PO 당시에 셀리버리가 밝힌 증권 신고서에서 2019년 예상 매출액은 192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확인해본 것처럼 100억이 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었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ICP 파킹 그러니까 파킨슨병 치료제에 관해서 임상이 지연되면서 이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같이 보면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무적 성과 말고는 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ICP 파킨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한국과 캐나다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주요 국가를 포함해서 주요국 34개국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논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SCI 저널 같은 경우에는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요. 유명한 저널이기도 하고 여기에 논문이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해당 교수나 해당 대학의 평가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저널이 SCI 저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적 의미도 IR 자료에서 함께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계에서 저널 등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셀리버리를 보게 되면 그 기술력 자체는 확실히 그대로 받아들여 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나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인정이 단순히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학문적 혹은 특허 등록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적 부분은 아직 미지수인 것이 맞습니다. 이 같은 IR 자료에서도 ICP 파킨만이 파킨슨병에 관한 치료의 길인 것처럼 밝혔지만 그 깊이는 다를지 몰라도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셀리버리 이외에도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SDT를 바탕으로 한 셀리버리의 기술력은 인정해 줄 만하지만 아직 그 기술력이 돈이 된다고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신한다면 미래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주식은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현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럼 시장에서 셀리버리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영상 초반에 본 기사도 있고 하니까 주봉을 기준으로 2018년 말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수익이 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8년 말이라고 한다면 2만원대에 살 수 있었으니까 최근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8배가 아니라 10배 가까이는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 매도했다는 2019년 3월의 경우에는 초반 기준보다는 2배 정도 올랐으니까 높다고 생각해서 매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바이오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일동제약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때 매도를 했겠죠. 코로나 관련해서는 임상을 직접 시행하진 않았지만 바이오 주기도 했고 초반부터 동물 실험을 진행한 등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다케다 제약과의 성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동물 실험에서 진척이 있기도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리면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날 거래량 폭증과 함께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얘기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버리의 경우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 소재 상급대학 종합병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이었고 이 같은 임상을 진행했는데 굳이 대학명을 밝히지 않는 것이 조금 찜찜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것이었는지 그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주가
주가를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현재는 거의 2배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조금 쉬었다 가는 구간이 있을 뿐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앞에서 본 것과 이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셀리버리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길게 보고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말이죠. 2019년 매출이 192억으로 증권신고소에서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앞에서 봤을 때 이미 결손금만 700억이 넘었습니다. 바이오가 한방이라고 하기에는 기대 매출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가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을 실현하기에는 기존에 보여준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다만 최근에 바이오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던 신풍제약이나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급등을 했던 신일제약, 여기에 오늘은 하한가 수준을 기록했지만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던 진원생명과학까지 보게 되면 세력이 단기적으로 피 시작했을 때 특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이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여기서 더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수급만 보고 움직인다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셀리버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경우 빠지더라도 분명히 저지하는 선이 있고 그 저지하는 선 위로 한번 튀어 오르는 구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것만 잘 잡아낸다라고 하면 단기적 수익은 가능하니까 수급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 셀리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셀리버리의 설명이나 자료를 하루아침에 보고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투자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화이팅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저는 그럼 제자리에서 화이팅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